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의 새벽은 한꺼번에 꺾였습니다. 카라카스 인근에서 여러 차례의 폭발이 관측됐고 사이버 공격으로 보이는 정전 소식까지 겹치며 도시는 동시에 빛과 소리를 잃었습니다. 미국은 이 군사행동을 오퍼레이션 앱솔루트 리졸브라고 명명했고 작전의 핵심 목표를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생포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벽 무렵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두 사람이 확보돼 국외로 이송 중이라고 발표했고 이후 마두로가 미 해군 상륙 강습함 USS 이오지마에서 구금된 모습이 공개됐다는 보도도 뒤따랐습니다. 마두로는 관타나모만을 경유해 미국 본토로 이송된 뒤 법 집행기관 절차를 밟았다는 내용이 전해졌고 미국 법무부는 마약 및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격이 민간과 군사시설을 가리지 않았고 목표가 석유라고 주장하며 격렬히 반발했고 쿠바는 자국 인력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표적 작전이 성공했으며 자국 측 전사자는 없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곧바로 갈라졌습니다. 일부 국가는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환영했지만 다른 쪽은 국제법과 주권 원칙을 들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밤을 이해하려면 그 직전의 긴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보도들에 따르면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갈등은 전년도 하반기부터 고조됐고 해상에서의 국지적 충돌과 제재, 상호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이 부정선거와 인권 탄압으로 정당성을 잃었고 마약 밀매를 방조하거나 기획해 미국 사회를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명분 역시 마약 테러와 국제 범죄의 프레임에 맞춰 제시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사의 톤은 달라집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군사력 사용을 형사 기소의 연장선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생기고 의회의 승인이나 국제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곧바로 불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 내부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통보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이 나왔고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 반응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작전 당일 미국은 수도 카라카스와 공군 관련 시설이 있는 지역을 포함해 여러 군사 목표를 동시 타격했습니다. 공습으로 인해 주요 군사 거점에서 큰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전해졌고 항만 시설이 타격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브리핑 및 보도에 따르면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여러 기지에서 출격했고 위성사진이나 현장 영상에서 방공체계가 손상된 정황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수송 헬기 편대가 포착됐고 공중급유기가 인근에서 선회했다는 관측도 언급됐습니다. 이 장면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구성합니다. 대규모 지상 점령전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방공과 지휘 체계를 흔들고 목표물을 손에 쥐겠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표적 중심의 타격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반대로 베네수엘라 측은 민간 피해를 포함한 사상자를 발표했습니다. 그 사이 지상에서는 또 다른 전선이 열렸습니다. 정전과 통신 장애로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집안에 머물렀다는 현지 보도와 주변 영공 통제 및 항공편 영향 소식이 이어졌고 각국 외교 당국은 자국민에게 여행 연기와 신변 안전을 권고했습니다. 작전의 전장은 카라카스만이 아니라 정보, 통신, 항로, 외교 경로까지 동시에 포함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미국 측이 내세운 작전의 설계는 정확성과 속도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보기관이 마두로의 소재를 특정한 뒤 특수부대가 짧은 시간 내 침투해 확보했고 그 직후 공중 플랫폼이 빠르게 회수하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베네수엘라군이 즉각 대규모로 방역해 장기간 교전으로 번졌다는 정황이 제한적으로 전해졌고 그 이유를 두고 여러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 역시 하나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정치권은 독재자 축출을 환호했지만 다른 쪽은 의회 승인 없는 무력 사용과 주권 침해를 문제 삼았습니다. 즉, 이 사건은 해외에서 벌어진 군사작전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헌정 질서와 국제규범을 둘러싼 논쟁을 한꺼번에 끌어올린 사건으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상징은 생포입니다. 지도자의 생포는 전장의 승리보다 더 큰 흔들림을 남깁니다. 지휘체계의 심장부를 비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마두로를 정식 국가 원수라기보다 국제 범죄자에 가깝다는 논리로 설명했고
마두로 측과 비판적 국가들은 이것이야말로 주권과 국제 규범의 붕괴라고 맞섰습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것이 끝내기 위한 한 번의 타격인지 아니면 더 긴 혼선의 시작인지입니다. 마두로가 사라진 뒤 베네수엘라의 권력 공백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물지에 대한 전망은 이미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향후 구상에 대해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했고,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승계와 협력, 저항과 정비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2025년 9월, 긴장은 바다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남부 카리브해를 달리던 보트가 공습으로 파괴되는 영상을 올렸고, 로이터는 그 공격으로 1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이를 마약 밀매 조직을 겨냥한 조치로 설명했지만, 무력 사용을 사법 집행처럼 포장할 수 있는지, 임박한 위협이었는지, 그리고 의회 통제는 어디까지 작동했는지 같은 질문이 곧바로 따라붙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주권 침해를 주장했고, 이후 충돌은 단발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압박으로 바뀝니다. 한쪽은 단속이라 부르고 다른 쪽은 침략이라 부르는 그 말의 온도차가 이미 전쟁의 예고편처럼 사회를 달궈 놓습니다. 여기에 베네수엘라 내부의 붕괴가 연료를 보탰습니다. 독재와 경제 실패가 겹치며 나라 밖으로 떠난 사람이 늘었고, 유엔 자료에는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과 이주민이 770만 명을 넘는다는 수치가 등장합니다. 인구의 상당 부분이 생활 기반을 잃고 떠난 현실은 주변국 치안과 노동시장, 정치 갈등까지 흔들며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미국에서 마약과 치안이 국내 정치의 가장 강한 언어로 돌아오는데도 이 현실은 반복적으로 동원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사실을 놓고도 누군가는 국경을 지키는 일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국경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2025년 말로 갈수록 준비는 더 구체화됩니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미군 전개 거점으로 푸에르토리코가 거론되고 공중급유기와 전투기 전개 정황이 관측됩니다. 동시에 워싱턴 내부에서는 절차를 둘러싼 균열이 커집니다. 로이터 보도에는 상원 군사위원회 핵심 인사들이 작전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보안을 이유로 한 비공개와 전쟁 권한을 둘러싼 통제의 원칙이 정면으로 부딪힌 셈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곧 국제사회로 번집니다. 타국 영토에서 지도자를 체포한다는 구상은 그 자체로 앞으로 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라는 선례 문제를 건드립니다. 동맹국들조차 지지를 말하면서도 법적 정당성의 언어를 요구하고 반대 진영은 곧장 제국주의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한번 깨진 규칙은 다시 세우기 어렵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건 정보였습니다. 미 정보기관은 목표의 동선과 생활 패턴을 매우 구체적으로 확보했고 같은 구조를 만들어 반복 훈련을 했다는 서술이 등장합니다. 공개 보도에서도 작전이 전면전이 아니라 핵심을 마비시키는 짧은 충격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레이더와 지휘 통제, 방공망 같은 눈과 귀부터 떼어내고 공군 기지와 항구처럼 움직임을 묶을 곳을 우선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소규모 특수부대는 교전이 길어질수록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더 짧고 더 조용하게 끝내려 했던 겁니다. 카라카스 안에서는 두 개의 시간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한쪽에서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장을 보며 정치가 내 삶을 다시 흔들지 않기를 바라는 시간이었고, 다른 쪽에서는 누가 먼저 줄을 서느냐를 계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권 주변의 경호와 정보기관, 친정부 무장조직까지 얽힌 구조에서 충성은 신념이라기보다 생존의 계약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문 하나에도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휴대폰 화면을 덮고 창문을 닫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그 고요는 안심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에서는 외부의 개입이 곧바로 해방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새 출발의 문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보복과 혼란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지도자들도 같은 딜레마에 놓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마두로 정권의 부정선거와 탄압을 비판해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대국이 힘으로 지도자를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선례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구나 베네수엘라는 석유와 해상 항로, 이주 흐름이 맞물린 나라입니다. 작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충격은 국경을 넘어갑니다. 주변국은 난민 유입을 다시 걱정해야 하고
기업은 제재와 거래의 규칙이 바뀔지 계산해야 하며 국제기구는 인도주의 통로가 막힐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투의 결과보다 전투가 남기는 행정과 시장의 여진이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끝이 어디냐는 질문이 커졌습니다. 지도자를 붙잡는 데 성공하면 그 다음은 무엇인지, 누가 임시 질서를 세우고 누가 치안을 책임지고 누가 선거를 설계하는지, 그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누가 감당하는지 말입니다. 작전이 짧을수록 승리처럼 보이지만 정치는 늘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작전 개시의 기술이 아니라 작전 이후의 공백입니다. 새벽에 작전이 시작되는 순간 진짜 문제는 체포가 아니라 그 다음이라는 사실이 더 선명해질 겁니다. 또 하나, 그 전조를 더 날카롭게 만든 건 법의 언어였습니다. 자위권을 말하려면 공격의 임박성이 필요하고 사법 집행을 말하려면 관할과 체포 절차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작전명, 병력 전개, 공습과 특수부대 투입이 함께 등장하는 순간 세계는 이것을 전쟁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로이터가 전한 미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상징적입니다. 통보와 승인, 책임의 고리가 느슨해질수록 승리의 장면은 더 빠르게 나오지만 정당성의 구멍도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1월 초 바다에서 쌓이던 전조가 도시로 옮겨옵니다. 체포 다음 날 카라카스의 아침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공습이 지나간 자리에는 연기와 파편이 남았고 새벽에 폭발음이 멎은 뒤에도 낮게 도는 항공기 소문이 도시를 짓눌렀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수도 카라카스와 더불어 미란다, 라과이라, 아라과 등 여러 주가 동시에 공격받았다고 확인했고 주민들은 새벽 시간대 폭발과 저공 비행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는 최소 수십 명 규모로 추정되며 익명의 베네수엘라 고위 관계자 추산으로 최소 40명이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숨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황이 차갑게 식기도 전에 사람들의 공포는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대통령이 어디 있지? 미국 언론은 이번 작전이 공중 타격과 특수작전 침투가 결합된 형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카라카스 일대의 폭발이 이어지는 동안 지상에서는 마두로가 머물던 것으로 알려진 거처에 기습이 이뤄졌고 몇 시간 뒤 생포라는 결과가 공개됩니다. 이 속도는 심리전을 극대화합니다. 지휘부가 소통하기도 전에 상징이 무너지고 시민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영상에 먼저 반응합니다. 어디가 안전한가 보다 누가 이미 장악했는가가 더 빠르게 퍼지면서 한번 흔들린 질서는 며칠 동안 계속 미끄러집니다. 그 질문에 미국이 답을 던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와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가 생포돼 뉴욕에 도착했다고 밝혔고 이들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트루스 소셜에는 포승과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제압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관련 채널들은 이번 작전이 오퍼레이션 앱솔루트 리졸브, 확고한 결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와 그의 가족, 측근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기소 내용을 공개하며 사법 절차의 프레임을 더 강하게 씌웁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가 느끼는 체감은 사법이 아니라 침공입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나라 전체가 동원돼 제국주의적 침략을 물리쳐야 한다고 호소했고 미국이 민간과 군사 목표를 섞어 공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전쟁은 총알만이 아니라 내러티브로도 싸웁니다. 미국은 이를 마약과 부패를 끊는 법 집행으로 말하려 하고 베네수엘라는 주권 침해와 납치로 규정하려 합니다. 러시아는 마두로 체포 경위를 즉각 해명하라고 요구했고 델시 로드리게스는 미국의 생존 증거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권력 공백을 메우는 절차가 즉시 돌아갑니다. 대법원 헌법부는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가 마두로 부재 시 대통령 권한을 수행하라고 명령했고 로드리게스는 임시 지도자 역할을 맡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군부, 정보기관, 민병대, 관료 조직이 한 목소리로 움직이지 않는 순간 수도는 외부의 폭격보다 내부의 분열에 더 취약해집니다. 어느 골목에서는 성조기가 불타고 어느 집에서는 그래도 변화가 시작됐다며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같은 밤, 같은 도시인데 서로 다른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미국 쪽 장면도 단순한 승리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안전하고 적절한 전환이 가능할 때까지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석유 산업에 미국이 강하게 관여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곧바로 국제사회의 경보음을 울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예고했고,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우스 측은 이번 군사행동을 위험한 선례로 보고 깊이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영국 총리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되 국제법 준수를 강조했고, 프랑스도 국제법 원칙과 충돌한다는 취지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동맹인 러시아, 쿠바, 이란은 주권 침해라고 비난했고, 멕시코와 브라질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대로 아르헨티나는 새로운 자유라는 표현으로 환영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또 다른 전선이 열립니다. 부통령 JD 벤스는 작전을 인상적이라고 지켰으며 여러 출구를 제시했지만 마약 밀매는 멈춰야 하고 훔친 석유는 미국에 반환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회 통보는 충분했나? 대통령이 어디까지 군사력을 쓸 수 있나? 법 집행이라는 말로 사실상의 전쟁을 포장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들이 쏟아졌고, 국제법적 정당성의 약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전장에서는 2시간 남짓으로 끝났을지 몰라도 법정과 의회, 외교 무대에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현장에 남습니다. 전력과 통신이 흔들리면 명령 체계도 흔들립니다. 공항과 영공이 막히면 물자와 의료가 막힙니다. 항만이 멈추면 도시의 숨이 막힙니다. 사람들은 이념보다 생존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계산 끝에서 임시 권력은 미국의 경고와 국제 압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미국은 체포 이후를 어떻게 관리할지 묻기 시작합니다. 카라카스는 더 이상 누가 옳은가의 도시가 아니라 누가 내일을 통제하는가의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내일을 둘러싼 답은 아직 어느 쪽도 확실히 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기다리는 다음 질문은 단순합니다. 마두로 없는 베네수엘라에서 누가 질서를 세우고 누가 책임을 지는가? 그 답이 정해지기 전까지 충돌은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사건을 두고 가장 먼저 묻기 시작한 것은 전술이 아니라 규칙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수도를 폭격하고 현직 지도자를 생포해 자국으로 이송했다는 설정은 어떤 명분을 붙이든 국제 질서의 바닥을 흔듭니다. 미국은 이를 마약과 테러 연계 혐의에 대한 사법 집행이라고 주장하며 작전에 이름까지 붙여 확고한 결의라고 불렀지만, 반대편에서 들리는 단어는 딱 하나였지요. 주권 침해. 같은 행위를 두고 한쪽은 법 집행이라 부르고 다른 쪽은 침략이라 부릅니다. 그 순간부터 승패는 전장보다 언어에서 갈리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마두로 정권의 불법성과 인권 침해를 지적하면서도 무력 사용과 주권 훼손을 동시에 문제 삼는 신중한 문장을 택합니다. 국제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 반복되고, 유엔 쪽에서는 긴장 완화와 대화 촉구가 이어집니다. 반면 중남미 여러 국가들은 이 사건을 미국이 다시 먼로 독트린의 칼날을 꺼냈다는 신호로 읽습니다. 어느 정부는 환영하고 어느 정부는 규탄하고 또 어느 정부는 중재를 말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누구도 이 선례가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외교전은 빠르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첫째는 정당성의 전쟁, 둘째는 다음 표적이 생길지에 대한 공포입니다. 미국 내부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행정부는 의회의 사전 통보가 충분치 않았다는 비판을 받게 되고, 민주당 의원들 일부는 이것이 사실상의 전쟁 행위라고 몰아붙입니다. 공화당 안에서도 해외 전쟁을 끝내자는 구호를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 배신감이 번집니다. 반대로 군사작전의 성공만을 떼어놓고 칭찬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단 한 명의 전사자 없이 목표를 확보했다는 주장, 정교한 정보 수집과 모의 훈련, 공습은 군사 핵심 시설 위주였다는 설명이 이어지고, 그 설명은 곧바로 다른 의문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군은 왜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했는가?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군사보다 정치로 넘어갑니다. 쿠데타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군부와의 물밑 협상 가능성을 떠올리고, 배신을 두려워하던 마두로가 경호를 외부 세력에 의존해왔다는 정황들이 다시 조명됩니다.
카라카스에서는 권력 공백을 메우려는 절차가 굴러가고 델시 로드리게스가 임시 권한을 쥐었다는 소식이 퍼집니다. 하지만 임시 권력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권력입니다.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는데 책임은 가장 먼저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드리게스는 처음엔 결사항전을 외치며 민심을 다잡으려 하지만 미국이 경고를 던지고 국제금융과 제재, 석유 수출의 숨통이 목을 조르기 시작하면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협조하면 매국이 되고 저항하면 국가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야권은 하나로 뭉치지 못한 채 환영과 침묵과 계산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미국은 직접 점령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임시 통치에 가까운 발언을 흘리고 석유 기업의 재진입과 인프라 정비 같은 단어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 시민의 하루는 더 거칠어집니다. 누가 대통령이든 빵과 전기와 치안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거리에서는 서로 다른 깃발이 흔들리고 어떤 구역에서는 축제가 벌어지며 다른 구역에서는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 나라의 균열은 외부 폭격으로 생긴 균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균열이었고 이번 사건은 그 틈을 벌려놓은 충격파에 가깝습니다. 결국 제사장의 끝에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체포 이후에 설계가 없는 승리는 승리인가? 국제법의 파문, 국내법의 논쟁, 중남미의 공포와 환호, 그리고 베네수엘라 내부의 불안정이 한꺼번에 얽힙니다. 전쟁은 끝냈다고 선언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임시 권력이 실제로 나라를 굴리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거래가 오가고 어떤 틈에서 폭력이 다시 고개를 드는지 그리고 미국이 말하는 질서가 누구의 질서로 보이기 시작하는지 따라가 봅니다. 오전에 기자회견이 끝났을 때 카라카스의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발음이 멎은 자리에 남은 건 승전보가 아니라 행정의 공백이었고 공백은 가장 먼저 시장과 항구에서 티가 났습니다. 도시는 일부 구역에서 정전과 통신 불안정이 거론됐고 사람들은 라디오와 메신저를 붙잡고 지금 누가 명령하는가를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와 전 병력 동원을 선언했지만 정작 핵심은 대통령의 부재였습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한 줄이 사람들의 불안을 키웠고 그 사이 권한 승계가 발표되며 델시 로드리게스가 전면에 섭니다. 문제는 발표가 곧 통치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내무와 군부, 민병대, 지방 권력, 그리고 거리의 여론이 같은 방향을 보지 않으면 명령은 종이에만 남습니다. 미국은 통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한 문장에 협상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지 않고도 실속을 챙기는 길, 즉 기존 엘리트의 체제를 일부 인정해주는 대신 석유와 안보, 그리고 영내 영향력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음 뉴스는 병력 이동보다 인프라와 투자였고 석유 기업의 설비 정비와 시추 확장 같은 단어들이 공습의 잔해 위에 덧칠됩니다. 겉으로는 법 집행, 실제로는 질서 재설계. 이 간극이 국제사회의 반응을 갈라놓습니다. 미국 내부도 갈라집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고 의회의 승인 없는 무력 사용이라는 비판이 터집니다. 반대편에서는 전사자 없이 목표를 확보했다는 성과가 앞세워집니다. 전쟁이 아니라 사법 집행이라는 프레임은 이때 가장 중요한 방패가 됩니다. 그러나 방패가 견고할수록 질문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외국의 현직 국가 원수를 자국 법정에 세우는 것, 그 과정에서 타국 영토에 군사력을 투입한 것, 그리고 그 이후 임시로 운영하겠다는 선언까지 어디까지가 법 집행이고 어디서부터가 정권 교체인가. 말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동맹국의 지지는 조건부로 바뀌고 반대국의 규탄은 더 큰 명분을 얻습니다. 마두로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공백은 잠시 사실이 됩니다. 구금된 채 함정으로 옮겨졌다는 사진, 관타나모를 경유해 뉴욕으로 이송됐다는 동선, 그리고 법무당국이 마약과 테러 연루 혐의를 언급하며 기소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연달아 이어집니다. 그는 법원에 나와 자신이 여전히 대통령이며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그 말은 카라카스의 권력 현실과는 이미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분이 바뀌는 동안 국가의 행정체계는 여러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안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쪽은 국기를 흔들며 해방을 외치고
다른 쪽은 성조기를 불태우며 주권을 외칩니다. 해외의 베네수엘라인들이 환호하는 장면이 돌 때 현지에서는 무장 조직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증언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축하와 공포가 같은 프레임에 담기며 사람들은 내일의 생활을 계산합니다. 빵을 사러 나갈 수 있는지, 은행이 열리는지, 항구가 다시 움직이는지, 학교가 안전한지. 정치의 거대한 문장들이 결국 시민의 작은 선택으로 번역되는 순간입니다. 권력 공백은 가장 먼저 치안과 생필품에서 드러나고 그 불안정은 곧 임시 권력의 정통성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오래된 단어들이 다시 소환됩니다. 카리브해의 항로와 공중급유기의 궤적, 폐쇄됐다가 열린 영공의 선들이 새로운 질서를 암시합니다. 바람은 잦아들어도 서류와 명령,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은 더 오래 흔들릴 것입니다. 카라카스가 새벽을 맞을 때 세계는 이 사건에 이름을 붙이고 현장은 생존의 규칙을 다시 씁니다. 이 장의 끝에서 남는 장면은 화려한 군사 장비가 아닙니다. 지도 위에 그어진 항로도 기자회견의 플래시도 아닙니다. 정전된 골목에서 휴대폰 불빛으로 뉴스를 새로 고침하는 사람들, 항구의 크레인이 멈춘 채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임시라는 단어가 국가의 운명을 얼마나 쉽게 흔들 수 있는지입니다. 질문은 단 하나로 모입니다. 공백을 메우는 손이 누구의 손인가? 그 손이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는가? 아니면 새로운 종속을 고정시키는가? 카라카스의 하늘이 다시 밝아질수록 전장은 폭발의 소리에서 문장들의 전쟁으로 옮겨갑니다. 누가 이 일을 규정하느냐가 곧 다음 행동의 허가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마약과 테러, 그리고 불법 정권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이 작전을 전쟁이 아닌 사법 집행으로 포장합니다. 반대로 많은 국가는 주권 국가의 수도를 타격하고 국가 원수를 확보한 행위를 침략과 납치로 부릅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도 단어가 갈라지는 순간 국제 질서는 자동으로 편을 나눕니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거론하는 목소리는 특히 유럽에서 강하게 튀어나옵니다. 어떤 정부들은 마두로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문제를 분명히 비판하면서도 외부 무력 개입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긋습니다. 지지 성명과 우려 성명이 동시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두로가 사라진 것이 기쁘다는 감정과 그 방식이 선례가 되는 것이 두렵다는 계산이 같은 문서에 공존합니다. 국제사회는 결국 한 가지를 묻습니다. 악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이 정당하더라도 그 과정이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깨도 되는가? 미국 안에서는 더 복잡합니다. 작전의 성과는 분명하지만 절차의 빈틈이 거칠게 드러납니다. 의회에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말이 나오고 행정부가 사후에 명분을 쌓는 방식이 권력 분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반대 진영은 마두로를 합법적 국가 원수가 아니라 국제 범죄자라고 규정해 문제를 비켜갑니다. 그러면 남는 쟁점은 이겁니다. 형사 기소가 군사력 사용의 열쇠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논리가 다른 강대국에게도 똑같이 열쇠를 쥐어주는가? 정보의 흐름 자체도 논쟁의 일부가 됩니다. 공습 직후 카라카스 인근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리고 정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퍼지는 동안 일부 매체는 보도 시점을 늦췄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작전의 성공을 위해 침묵이 필요했다는 주장과 권력이 언론의 타이밍까지 조정했다는 의심이 맞부딪힙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조차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전장에서의 비밀과 민주주의에서의 통제가 정면 충돌합니다. 한쪽은 기밀이 생명을 살렸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기밀이 책임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이 작전이 불안한 이유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새벽의 공습, 항구를 때린 순항 미사일, 요새에서 치솟은 화염, 도시 일부를 멈춰 세운 사이버 공격이 한 번에 이어지면 방공망과 지휘체계는 말 그대로 숨을 고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동시에 물밑 협상과 배신의 가능성이 고개를 듭니다. 무엇이 사실이든 그 공백은 의심으로 채워집니다. 마두로의 신병이 뉴욕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은 전장의 중심을 법정으로 옮겨놓습니다. 베네수엘라 쪽은 살아있다는 증거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지만 미국은 이미 그를 피의자로 취급합니다. 전용기에서 내리는 장면, 군함 위에서 찍힌 사진, 연행 영상 같은 것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해냈고 너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선언이지요.
마두로가 첫 법원 출석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스스로를 여전히 대통령이라 말하는 대목은 그가 법정의 피고인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상징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베네수엘라 쪽의 반응도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부통령 권한대행이 결사항전을 말하다가 곧 협력과 대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바뀌는 대목은 현장의 힘 관계를 보여줍니다. 군부가 어디까지 움직일지, 민병대가 어떤 방식으로 질서를 흔들지, 지방 권력이 어떻게 재편될지에 따라 수도의 명령은 힘을 얻기도 하고 바람처럼 흩어지기도 합니다. 미국이 직접 점령을 피하겠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현지에서는 미국이 사실상 새로운 룰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붙습니다. 하늘과 바다도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인근에서 공중급유기가 선회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전진 배치된 전투기 이야기가 돌자 공항이 폐쇄되고 항공편이 결항합니다. 산후안과 남부 카리브해 일대의 영공이 닫히고 화물기 일부를 제외한 흐름이 멈추는 순간 전쟁은 국경 밖의 일상까지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카라카스에서 원인 불명의 총격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은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끝난 건가? 아니면 이제 시작인가? 한편 거리의 풍경은 더 날 것입니다. 해외로 흩어진 베네수엘라인들이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장면과 카라카스 거리에서 성조기가 불타는 장면이 같은 날에 포개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해방이고 어떤 이에게는 굴욕입니다. 그 사이를 무장 민병대가 지나고 시민들은 빵을 사러 나가는 일조차 조심스럽게 계산합니다. 정권이 바뀌는 듯 보이는 순간에도 안전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의 빈틈은 가장 위험한 시간대를 만듭니다. 여기서 석유 문제가 전면으로 올라옵니다.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이권이자 외부 세력이 가장 쉽게 손을 뻗는 이유입니다. 경제 제재가 풀리고 정유와 시추 인프라가 다시 돌아가면 돈은 빠르게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흐른다고 곧 국가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빈곤과 이주, 치안 붕괴가 만든 상처는 투자 발표 한 줄로 봉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개입이 독재 붕괴 이후 변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더라도 내부 세력의 타협이 없으면 숫자는 의미가 없다는 반론이 따라붙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외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부가 서로 견디며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니까요. 그리고 모두가 눈치채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베네수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번 열어놓은 문은 다음에도 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과 테러, 내일은 자원과 안보, 그 다음은 또 다른 명분. 누군가는 먼로 독트린을 꺼내들고 누군가는 제국주의라는 단어로 맞섭니다. 논쟁이 커질수록 실제로 위험해지는 것은 작은 나라들의 밤입니다. 그들의 지도는 언제든 다른 강대국의 합리적 계산 위에 펼쳐질 수 있으니까요. 카라카스의 시민들은 거대한 국제법 논쟁을 들으며 잠들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의 문장보다 내일의 치안과 빵값, 전기와 물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생활의 안정은 국제정치의 문장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이 땅이 자율적 회복으로 가느냐, 관리되는 안정으로 고정되느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과 폭격이 멎은 뒤에 시작되는 가장 길고 지루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싸움, 그 싸움이 이제 도시의 골목과 관청,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계속됩니다. 미국의 공습과 생포 소식이 퍼진 뒤 전장만큼 뜨거운 곳은 카라카스가 아니라 여론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새벽은 폭발음과 정전으로 시작했고 미국의 아침은 휴대폰 화면 속 짧은 문장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을 확보했다. 이 한 줄은 누군가에겐 정의의 집행이었고 누군가에겐 주권을 찢어놓은 선전포고였습니다. 백악관은 작전을 확고한 결의라고 부르며 마약과 테러, 부정선거와 폭정을 한꺼번에 엮어 명분의 울타리를 높였습니다. 동시에 더 큰 말도 꺼냈습니다. 당분간 베네수엘라의 질서 이양을 감독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논쟁은 사건이 아니라 체제의 문법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균열이 즉시 드러났습니다. 행정부와 군 지휘부는 손실이 없었다. 목표를 정확히 골랐다. 불필요한 피해를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왜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결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독재자의 체포를 칭찬했고 어떤 이는 끝없는 해외 개입을 끝내자던 약속이 무너졌다고 분노했습니다. 민주당은 더 거칠었습니다.
법 집행이라 말해놓고 사실상 정권 교체를 했다. 의회의 전쟁 권한을 무시했다. 앞으로 다른 강대국이 같은 논리로 타국 정상 납치를 정당화할 때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석유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심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트럼프는 반박 대신 확신의 어조로 밀어붙였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잠재적으로 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 말하며 정의와 질서 그리고 투자라는 단어를 한 문장에 묶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쪽은 더 복잡했습니다. 마두로의 생포가 사실인지 아닌지부터가 전쟁이었습니다. 정부는 부정했고 미국은 사진과 이동 경로를 흘렸습니다.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는 초반엔 결사항전을 외치며 거리의 분노를 끌어올렸지만 미국이 따르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경고하자 곧 협력이라는 단어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겉으로는 애국을 외치고 속으로는 권력의 공백을 메우는 계산이 시작된 셈입니다. 군부의 침묵도 묘했습니다. 공습을 당했는데도 즉각적 방역이 크지 않았고 그 틈에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사람들 입에서 사람들 입으로 번졌습니다. 카라카스의 밤거리는 두 개의 군중으로 갈라졌습니다. 성조기를 불태우며 석방을 외치는 이들과 국기를 흔들며 몰락을 축하하는 이들이 같은 시간에 서로의 존재를 증거로 삼았습니다.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쪽은 마두로 정권의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을 지적하면서도 무력 사용과 주권 침해가 국제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를 함께 내놨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더 노골적으로 양분됐습니다. 반마두로 성향 정부들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말을 앞세워 환영했고 다른 쪽은 오늘은 베네수엘라, 내일은 우리라며 경계했습니다. 유엔에서는 긴장 완화와 대화가 반복됐지만 이미 지도자는 미국 함정과 공항과 구치소를 거쳐 뉴욕 법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국제기구의 언어가 현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정보전의 뒷모습도 드러났습니다. 작전 전부터 일부 주요 언론이 공격 징후를 파악했으나 보도 시점을 조절했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전쟁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편집국의 시계였던 셈입니다. 도시의 정전이 사이버 공격 때문이라는 보도, 푸에르토리코 주변에 공중급유기와 전진 배치된 전투기 목격, 카라카스 상공을 낮게 스치는 헬기들의 그림자 같은 장면들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한 편의 작전 지도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중심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건 체포인가, 침공인가? 마두로가 뉴욕에서 법정에 서는 순간 사건은 군사뉴스에서 사법뉴스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미국은 그를 국가 원수가 아니라 범죄자로 규정하며 면책의 틀을 벗기려 했고 반대편은 그 자체가 국제 질서의 단추를 풀어버리는 위험한 선례라고 봤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내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것은 군사기지뿐이었지만 흔들린 것은 국가가 국가를 대하는 방식 자체였다는 점입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누군가는 새 권력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복수를 준비하며 누군가는 그저 빵을 사러 나가는 일조차 두려워합니다. 백악관이 임시 통치를 입에 올리자 다음 날부터는 인물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현지 조율을 맡을 것인지, 누구의 서명이 석유시설과 항만의 통제선 위에 찍힐 것인지가 곧 권력이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통치의 얼굴로 거론되었다는 보도는 군사작전이 끝났으니 외교가 시작된다는 신호처럼 들렸지만 반대로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경고처럼도 들렸습니다. 동시에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말이 나왔고 행정부는 의회가 세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꺼냈습니다. 비밀과 견제가 충돌할 때마다 민주주의는 전쟁에서 자기 방식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카라카스의 골목에서는 콜렉티보스라 불리는 민병대의 그림자가 언급됐고 시민들은 누가 총을 들고 있는지보다 누가 정보를 쥐고 있는지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내부 보고서가 흘러나왔습니다. 마두로 이후 야권이 당장 나라를 장악하기 어렵고 결국 기존 권력 핵심과 협상하는 편이 안정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쿠데타가 아니라 체계의 연결을 택하는 방식, 그러나 그 방식은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듭니다.
작전은 성공으로 포장되기 쉽지만 성공의 그림자는 언제나 확대입니다. 더 오래 머물수록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많이 알아야 할수록 더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항만, 공항과 통신망은 단지 시설이 아니라 정치의 손잡이였습니다. 누가 그 손잡이를 잡느냐에 따라 재건이 될 수도 약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찬성의 박수만큼이나 우려의 한숨이 커졌습니다. 한 번의 야간 강습이 전쟁을 끝내는 장면은 영화에나 있지만 현실의 전쟁은 대개 그 다음날 아침의 행정으로 시작되니까요. 공습의 섬세함은 총성보다 먼저 정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카라카스 새벽의 폭발음이 도시를 흔들기 전에 누군가는 이미 어느 문이 몇 시에 열리는지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전해진 주장들에 따르면 미국 측은 대통령의 생활 패턴을 의식주 단위로 쪼개 지도처럼 만들었고 안전가옥과 동일한 구조의 공간에서 반복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특수작전은 대개 화력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입니다. 확률을 낮추는 가장 빠른 방법은 총알을 늘리는 게 아니라 변수를 줄이는 일이죠. 그래서 공격도 무차별이 아니라 기능을 끊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레이더, 지휘 통제, 방공 장비, 항만, 경납고 같은 군사적 요충을 먼저 눌러서 도시 전체가 아니라 결정의 신경만 마비시키는 구조입니다. 민간의 눈에는 폭격이지만 작전 설계자의 눈에는 통제선 절단입니다. 그렇게 길을 열면 사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옮기면 전쟁은 총칼이 아니라 영상과 문장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끝난 듯한 장면이 바로 함정입니다. 목표를 생포했다는 소식이 떠오른 순간부터 작전은 다시 어려워집니다. 죽였다면 이야기는 한 줄로 접힙니다. 하지만 데려왔다면 그 다음 장은 길고 복잡합니다. 구금, 이송, 기소, 재판,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누구로 취급할 것인가 라는 규정이 남습니다. 미국은 그를 국가원수로 부르지 않으려 할 것이고 반대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주권 침해를 주장하려 들 겁니다. 그래서 생포는 전술적 성공일 수 있어도 전략적으로는 더 많은 숙제를 남기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생포 장면이 공개되었다는 이야기, 함정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 관타나모를 경유해 본토로 들어왔다는 이야기, 뉴욕에서 입건 절차를 밟았다는 이야기들이 빠르게 퍼질수록 사실관계의 단단함보다 서사의 속도가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어느 쪽이 먼저 말하느냐가 어느 쪽이 진실이냐로 착각되는 순간 정치가 작전을 집어삼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생포했다면 생존 증거를 내놓아라 라고 요구했다는 대목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요구는 단지 생사를 묻는 게 아니라 무대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시도입니다. 반대로 미국이 사진과 동선, 시간표를 흘린다면 그것은 정보 공개가 아니라 상대의 반박 여지를 줄이는 포위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상한 정적도 따라붙습니다. 침공을 당했다는데 방어가 크지 않았다는 관찰, 공습 이후에도 군이 적극적으로 따라붙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오면 사람들은 곧바로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물밑에서 무엇이 오갔나? 누가 문을 열어줬나? 누가 눈을 감았나? 특수작전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소문은 배신이 있었다는 소문입니다. 그것은 군대의 결속을 무너뜨리고 시민의 공포를 증폭시키고 새 권력의 정당성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은 소문을 진화하려 하고 어떤 세력은 소문을 키우려 합니다. 동시에 미국 내부에서도 작전의 완성도가 정치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회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말이 돌면 성공한 작전은 곧바로 절차를 무시한 성공이라는 다른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행정부는 보안을, 의회는 견제를, 언론은 알 권리를 내세우겠지요. 그런데 그 세시한 지점에서 충돌할 때 외부에서는 더 무서운 결론이 나옵니다. 미국도 결국 마음먹으면 한다. 이 결론은 동맹에게는 안심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강대국에게는 유혹이 됩니다. 오늘의 명분이 내일의 전례가 되는 순간입니다. 작전은 기술로 완성되었는지 몰라도 그 뒤의 세계는 기술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카라카스의 하늘을 갈랐던 것은 폭탄의 불빛이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진짜로 번진 것은 질서의 정의가 바뀌었다는 감각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정의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침략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붙은 뒤에 사람들이 무엇을 허용하게 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허용의 끝은 늘 같습니다. 다음 표적을 상상하는 습관입니다. 작전이 끝났다는 말은 현장에서 가장 먼저 부서집니다.
지도부는 체포와 이송을 성과로 선언하지만 그 순간부터 전장은 방송 화면과 성명서, 회의실의 문장들로 옮겨갑니다. 미국 안에서는 같은 장면을 두고도 전혀 다른 이름이 붙습니다. 누군가는 결단이라 하고 누군가는 전쟁이라 부릅니다. 행정부는 명분을 단단히 고정하려 합니다. 부정선거, 인권 탄압, 마약과 테러의 연결, 자국민 피해라는 단어들이 한 줄로 묶여 반복됩니다. 반대편은 바로 그 묶음을 풀어 헤칩니다. 마약이든 독재든 그것이 타국의 수도를 타격하고 현직 지도자를 무력으로 데려올 권한을 자동으로 주지는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의회가 사전에 충분히 보고받지 못했다는 말이 돌면 논쟁의 초점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성공한 작전의 완성도와 헌법적 절차의 정당성은 같은 레일 위를 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전을 칭찬하는 목소리와 동시에 그 칭찬이 권력 분립을 약하게 만드는 윤활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한쪽은 기밀을 이유로 침묵을 요구하고 다른 쪽은 바로 그 침묵이 통제를 비워버린다고 주장합니다. 베네수엘라 안의 공기는 더 복잡합니다. 권력 공백이 생기면 거리의 소음이 커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숨을 고르는 시간이 먼저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랜 붕괴와 빈곤, 폭력의 끝이 보인다고 환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권이 찢긴 날이라고 분노합니다. 같은 깃발을 든 군중이 서로 다른 미래를 바라봅니다. 해외로 흩어진 베네수엘라인들이 거리에서 춤추며 울고 수도에서는 성조기를 불태우며 결집을 외치는 장면이 동시에 잡힙니다. 누가 국민의 얼굴인지, 누가 외부의 손인지 그 구분이 흐려질수록 정치의 말은 거칠어집니다. 임시 권한을 쥔 인물에게 시선이 몰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새 지도부가 누구인지보다 누가 군과 치안, 석유시설, 항만을 실제로 쥐고 있느냐가 먼저 현실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갈라집니다. 어떤 국가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말하며 지지하고 어떤 국가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들며 규탄합니다. 더 많은 나라들은 딱 한 문장으로 시간을 법니다. 상황을 주시한다, 자제를 촉구한다,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 그 문장들은 중립의 가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산입니다. 어느 쪽이 이기느냐가 아니라 이 전례가 내일 누구에게 쓰이느냐를 계산하는 표정입니다. 주권 국가의 수도를 타격하고 국가 원수를 생포해 본토로 옮겼다는 그림은 강력합니다. 강력한 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환호하면서도 동시에 떨고 어떤 이들은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따라 배웁니다. 가장 무거운 논쟁은 결국 한 가지로 수렴합니다. 합법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체포는 사법집행이라는 주장. 그럼에도 타국 영토에서 군사력을 사용한 순간 침략과 주권 침해라는 주장, 국가 원수의 지위와 면책특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임시통치 같은 표현이 현실에서 어떤 책임을 불러오는지입니다. 여기에 자원, 특히 석유라는 단어가 끼어들면 논쟁은 더 빨리 불붙습니다. 정의의 언어로 시작해도 사람들은 곧 묻습니다. 누가 시설을 복구하고 누가 계약을 따내며 누가 수익의 흐름을 바꾸는가. 전쟁의 동기는 언제나 하나가 아니고 청중은 하나의 동기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부는 이야기의 중심을 자꾸 범죄로 돌리고 반대편은 이야기의 중심을 자꾸 정권 교체와 자원으로 돌립니다. 그 사이에서 베네수엘라의 내일은 정치가 아니라 행정과 치안의 형태로 먼저 흔들립니다. 군 내부가 어디에 서는지, 외부와의 협력이 어떤 조건으로 붙는지, 야권이 실제로 통치력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이 멈추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이 모든 질문에 답이 나오기 전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속도가 바뀝니다. 폭격의 속도에서 협상의 속도로, 총성의 속도에서 법정과 의회의 속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여론의 속도로요. 지금부턴 그 여론과 계산이 결국 어디를 향하는지, 미국이 정말로 직접 통치를 감당하려 하는지, 아니면 다른 모델을 택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베네수엘라의 권력 구조와 석유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 더 구체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카라카스의 새벽이 지나고 작전의 결과가 지도 위에 고정되면 사람들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누가 이 나라를 실제로 굴릴 것인가? 체포와 이송이 끝이었다면 역사는 간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의 엔진은 지도자 한 사람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력망과 통신, 항만과 공항, 석유시설과 현금 흐름, 군의 지휘체계와 치안의 송긋,
세금처럼 걷어들여지던 쌀 대신 석유 달러가 흘러가던 길까지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새 규칙을 기다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승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행정입니다. 누가 서명할지, 누가 명령을 내릴지, 누가 현장을 움직일지, 그리고 누가 그 명령을 따를지. 임시 권한을 쥔 인물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단지 얼굴이 아니라 군과 관료, 기업과 지역 권력의 연결고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쪽의 계산은 또 다른 층위를 갖습니다. 발표에서는 정의와 질서를 말하지만 내부 보고서와 브리핑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먼저 따집니다. 직접 점령은 비용이 큽니다. 치안 유지와 공급망, 행정 복구, 국제적 반발, 국내 정치의 후폭풍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반대로 너무 빨리 손을 떼면 공백이 곧 혼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완전한 세판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연속성이 됩니다. 기존 엘리트 구조를 전부 해체하지 않고 협상 가능한 축을 세워 단기 안정을 확보한 뒤 석유와 금융, 제재 해제의 버튼을 레버처럼 쓰는 방식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실리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장은 그 평가보다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빵을 사러 나가는 것조차 두렵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정치의 문장들은 얇아지고 치안의 체감이 두꺼워집니다. 이 틈을 메우는 존재가 민병대든 군이든 경찰이든 그 손이 법인지 세력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구분됩니다. 국제사회는 이 장면을 각자의 거울로 봅니다. 어떤 국가는 민주주의 회복의 기회로 읽고 어떤 국가는 주권 침해의 경고로 읽습니다. 더 많은 나라들은 말끝을 흐리면서도 속으로는 한 가지를 계산합니다. 이 전례가 다음번에는 어디에서 반복될 수 있느냐. 강대국이 범죄 소탕과 정의의 언어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관례가 굳어지면 각국은 자기 명분을 미리 적어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문장 자체를 바꾸는 실험처럼 취급됩니다. 미국 내부의 논쟁도 여기서 더 거칠어집니다. 의회 승인, 보고 절차, 헌법적 권한, 그리고 전쟁이라는 단어를 피하면서도 전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방식. 누군가는 기밀을 내세워 통제를 늦추고 누군가는 통제가 늦춰진 순간 민주주의의 브레이크가 마모된다고 말합니다. 한편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감정은 단순히 친미와 반미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빈곤과 폭력, 이주와 실종, 부패와 제재의 굴레 속에서 누군가는 해방을 느끼고 누군가는 굴욕을 느낍니다. 환호하는 군중과 분노하는 군중이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들 때 국가는 가장 위험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연설이 아니라 다음 날의 급여와 전기와 치안입니다. 석유는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붙잡는 줄입니다. 시설 복구와 투자, 수출 재개와 수익 배분, 누가 계약을 쥐고 누가 이익을 나누어 갖는지가 곧 정치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말하는 우리는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실제로는 운영의 형태를 바꾸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직접 깃발을 꽂는 대신 돈과 제재와 인프라로 방향을 정하는 방식. 그 선택이 성공하면 짧은 안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에서 더 깊은 분열이 자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한 사람의 운명입니다. 미국 법정으로 옮겨진 지도자의 재판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상징이 됩니다. 처벌이 정의인지, 정치인지, 국제법의 빈틈인지, 국내법의 확장인지, 그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새 질서를 만들기 위해 싸우게 되고 미국은 스스로 만든 전례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게 됩니다. 세계는 그 둘을 지켜보며 조용히 규칙을 다시 씁니다. 그렇게 전쟁은 총성이 멎은 뒤에도 계속됩니다. 다만 무기가 바뀝니다. 성명서와 제재, 계약서와 법정, 그리고 사람들의 하루를 지배하는 두려움과 기대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